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호식품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화기내과 전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분도 있고 식사 후에 드시는 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찾는 건 졸릴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졸릴 때 마시면 잠이 깨나요? 예, 커피는 이제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원래 커피 어원이 카파라고 하는데요. 네. 카파라는 어원의 뜻을 보면은 힘이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커피를 마시면 힘이 나고 각성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졸음을 좀 쫓는 효과와 각성 효과, 집중력을 좀 높이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특히 아메리카노를 하루 한 잔 마시면 지방을 분해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들 즐겨 찾으시는데 실제로 아메리카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예, 커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굉장히 적고요. 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몸에 있는 신진대사를 좀 높여서 칼로리를 태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커피를 마시면서 넣는 시럽들, 그리고 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칼로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커피 섭취량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한 잔부터 시작해서 제 주위에 하루에 10잔 드시는 분도 있고 마시는 양이 다 다른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섭취량은 카페인 기준으로 400mg인데요. 400mg은 커피로 하면 약 3잔 정도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커피 매장마다, 커피 파는 곳마다 카페인에 들어있는 함유량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적게는 100mg, 많게는 400mg까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내가 먹는 커피에 카페인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매장별로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에스프레소는 쓰고 캐러멜 마키아토는 달달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카페인 함유량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도 에스프레소가 쓰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꼭 쓴 커피가 카페인이 많고 쓰지 않은 게 적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커피는 정말 순기능이 많다, 혹은 부작용이 많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하루에 3잔을 넘지 않는 커피를 마시게 된다고 하면은 간을 보호하는 효과,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커피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를 먹고 가슴 두근거리는 현상이 있거나 또는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커피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만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커피입니다. 적절한 섭취로 향기로운 커피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85세 이상 고령층 2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항문의 덫 치매. 당혹스럽고 엉뚱한 행동으로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되는데 두려운 치매를 잘 관리해서 행복한 치매로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조금만 흐릿해져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노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질병인 치매를 황혼의 덫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아주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홍창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지시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1등이 바로 치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10분 중에 1명이 치매시고요.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2분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진행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말고도 네.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아주 엉뚱한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치매라고 하면 그저 기억력을 잃는 병 정도로 알고 있지만 치매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면서요. 치매가 의학적으로는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네. 많고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병이 이제 65%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네. 치매는 뇌 속에 독성 물질이 쌓여서 뇌 회로가 끊기게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는 그런 병이고요. 두 번째로 흔한 병이 이제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기억력보다는 판단력이 먼저 나빠지고 또 몸도 느려지고 마음도 느려지고 계산 능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 경우는 사실 치매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핸드폰을 어디다가 놓았는데 대개는 소파나 책상이나 화장실 이 세 개나 이 정도에서 제가 놓았는데 1시간만 지나면 핸드폰을 어디가 놓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아내한테 핀자를 듣는데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이것도 치매의 정구 증상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죠? 지금 연배에서는 절대로 치매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외래에 이제 젊은 분들, 40대, 50대, 60대인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대개는 이제 치매 수준의 건망증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를 해보면 치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해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치매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젊은 치매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그 텔레비전에 이제 또는 영화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치매 걸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치매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발성 치매이면서 가족성이면서 부모님한테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치매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전체 치매의 1%도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치매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니, 저도 이수찬 선생님처럼 휴대전화 들고 휴대전화 찾고, 뭐 전날 밤에 자동차 세워놓은데 어딘지 몰라서 뭐 좀 주차장을 한 바퀴 쑥 다 돌아야 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단순한 건망증하고 치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건망증은 힌트를 줬을 때 바로 기억을 해내고요. 치매는 건망증 단계에서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비밀번호를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몰랐을 때 차 번호입니다. 또는 생일 번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힌트를 줬을 때 아, 그렇지 하고 바로 이제 떠올릴 수 있으면 치매가 아닌데, 그런 힌트를 줘도 전혀 떠올리지 못하면 이제 치매 수준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초기 단계의 치매인지 아닌지, 초기 단계하고 정상인을 구별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중기나 말기 단계로 진행된 경우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옆집 아저씨도 그냥 금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변, 소변 못 가리고 자식 못 알아보고 이러면은 그냥 치매입니다라고 하면 진짜 치매거든요. 그런데 정상군하고 초기 단계 치매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시면 3가지 검사를 해요. 이 3가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검사가 이제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네. 그분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시험 보는 것처럼 이 어르신이 인지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면은 이분의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주의 집중력, 전두엽 기능, 이런 다양한 뇌 기능을 이분의 연세, 이분의 학력, 이분의 성별을 비교해서 100명 중에서 몇 등 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1등부터 85등까지는 정상이고요. 네. 86등부터 100등까지 해당되면 치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검사고요. 두 번째 검사가 뇌 영상 검사인데, 이제 뇌 속에 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는 염증이 있는지, 혈관이 터졌는지 막혔는지, 독성 물질이 많이 쌓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MRI 검사나 PET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사가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나쁜 요소가 몸속에 있는지, 이분의 콩팥 기능은 어떤지, 간 기능은 어떤지, 당뇨가 있는지, 갑상선은 어떤지 이런 거 알아보는 기본 검사 하시고요. 또 요즘은 아포2 유전자 검사라고 치매가 있으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약물 치료했을 때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알아보는 그 세 가지 검사, 인지기능 검사, 뇌영상 검사, 혈액 검사 이 세 가지를 하면 정상군인지 초기 단계 치매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치매는 사실 완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매는 크게 치료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하고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뇌 속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이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손에 손을 꽉 잡고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어서 뇌회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회로가 끊겨지게 되면 독성 물질이 사해서 끊기든 아니면은 뇌혈관이 막혀서 끊기든 회로가 끊기게 되면 뇌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뇌 기능을 못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퐁퐁퐁퐁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90개, 80개, 70개, 60개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약들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더 많이 나오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약물을 쓰는데 아주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쓰는 이런 약들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이지 독성 물질이 안 쌓이게 한다든지 뇌혈관이 안 막히게 한다든지 하는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5년 만에 나빠질 것을 10년 만에 나빠지게 하는 천천히 진행이 되게끔 하는 그런 류의 치료를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치료가 사실은 병의 진행을 늦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병이 이렇게 멈추고 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자들이 왜 이 병이 자꾸만 진행이 되느냐 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치료를 하면서도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항의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약을 남는 것도 아닌데 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약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약을 쓰면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집에서 약을 먹어서 5년 만에 나빠지는 것을 10년 만에 나빠지게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외래에서 왜 약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하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는 이제 가족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실제로 다 같은 치매라도 치매 걸렸더라도 예쁜 치매가 있고 안 예쁜 치매가 있는데 안 예쁜 치매는 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의심이 많아져서 며느리가 반지를 훔쳐갔다고 얼굴을 막 핥히고 목을 조르고 막 때리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새벽 3시에 사람들 따귀를 때리면서 깨우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귀에서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부른다고 찻길이 있는데도 막 밖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폭력적이거나 상을 뒤엎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태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치료해주는 약을 한 알이나 반 알 잘 쓰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예쁜 치매로 바뀔 수 있고 가족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네, 지금 약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비약물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쁜 치매를 만드는 그런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는데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향기 치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로마 치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레몬밤이나 라벤더 같은 향을 에센스 오일을 한 알 정도 떨어뜨려 주면은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 마사지 해주고 어깨 마사지 해주고 하면은 이런 터치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문제 행동을 안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좋아하는 음악,
이분이 젊었을 때 뭐 찬송가, 찬불가 아니면은 팝송, 깐소네 또는 여러 가지 가요를 트로트도 좋아했으면 되고. 그런 걸 들려주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무용 치료나 운동 치료처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또 이제 좋아지시고요. 또 애완동물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애완동물 치료는 같이 집에서 기르는 개나 어떤 이제 강아지 같이 어울리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치매 걸려도 자신의 이제 손주를 돌보고자 하는 모성애나 부성애가 남아 있어서 뭔가를 간호하고 간병하려는 그런 본성을 이제 좋게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감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감, 그러니까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 5가지를 만족시키는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냄새 자극이나 맛 자극이나 피부 자극이나 이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을 드리면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을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루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잘 맞는 장난감을 드리면 우두커니 집안에 가만히 두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이게 인지 기능을 좋게 하면 기억력도 조금 전에보다는 좋아지고 또 분별력도 좋아지는 그게 환자 치매에 걸린 어르신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기능은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즐겁게 사시게 기쁘게 미소를 짓게 하는 그 모습이 치료의 주안점인지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측정해서 치매가 좋아졌나 치매가 나빠졌나 하는 걸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은 항상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10개가 좋았다가 시간 지나면은 9개 좋았다가 8개 좋았다가 7개 좋았다가 점점 나빠지는 치료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모습만 보니까 속상한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료의 주안점을 인지 기능이 나빠졌는지를 가지고 보는 거 플러스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매 어르신의 마음이 행복한지 편안한지 만족스러워하는지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치매라는 병은 15살 짜리가 10살, 10살짜리가 5살 점점 어린애가 되는 병인데 네. 5살짜리 아이는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해외여행 해야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어머니 계시고 따뜻한 밥 주고 놀이하는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매 어르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만족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놓고 보면은 설령 치매 걸려도 자식을 못 알아봐도 5년, 10년이 지나도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치료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니까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신체 활동을 하면은 치매가 예방되고 좋다 뭐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2011년도에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도대체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 놀랍게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볼룸 댄스,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포츠 댄스가 네.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면 일단 스포츠 댄스 하시면은 머리를 써야 돼요. 1, 2, 3, 4 스텝을 밟아야 되니까 그렇죠. 머리가 막 복잡하게 머리를 써야 다음 되고요. 동작도 막 미리 그렇죠. 기억해야 되고요. 파트너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거든요. 파트너가 있고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그리고 스포츠 댄스는 집에서 못 하거든요. 항상 어디를 가야 됩니다.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복지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먼 데까지 이동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다는 거죠. 그냥 스포츠 댄스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신체 활동, 정서 활동,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거 연구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치매 알츠하이머 병하고 외로움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탄다는 이런 논문이었는데 치매하고 외로움하고 관계가 있나 봅니다.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외로움, 의욕이 없음, 우울증 이런 것이 치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교과서에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 때나 노년기 때 우울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요. 치매는 환자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가족 전체가 좀 힘겨워지는 질병이죠. 맞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그냥 한 달 치료하면 뚝딱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그런 일들은 안 생기고 길게 가기 때문에 마라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주 보호자라도 네. 오래되면 지치거든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치매 환자의 가족도 역시 치료의 대상입니다. 가족분이 우울증이 걸리지 말아야지,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야지 환자분한테 잘 하고요. 실제로 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좋아진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족의 입장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니까 반찬 하나 만들어 드릴 거를 5개 만들어 드리고 치매 어르신들 10분 산책할 거 뭐 1시간 운동 같이 하게 되고 더 간병을 잘하게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치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처 병원 진료실에서 묻지 못했던 질문들 2분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친절한 진료실 시간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잇몸병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여자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선생님? 잇몸병에 걸리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 어르신이 되면 치주 질환,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잇몸에 있는 이런 염증이 특히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 속에 들어가서 뇌혈관을 통해서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박테리아가 치매뿐 아니라 심장병 여러 가지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치주 질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아의 개수입니다. 이 치아의 개수가 적으면 치매가 더 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저작 기능, 윗니 아랫니를 딱딱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뇌를 자극하는 기능이 없고요. 또 이렇게 이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없어서 딱딱한 음식이나 음식을 골고루 오랫동안 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른 음식이나 연한 음식 아주 이렇게 삼키기 쉬운 음식만 먹으니까 영양분 섭취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치매가 더 악화되거나 치매가 더 잘 생기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종류별로 놓고 본다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여성분이 많아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남성분이 많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가 혈관성 치매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 환자 중에 여성이 많고요.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한 서너 살 더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될수록 여성 고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치매가 수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치매의 위험 요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격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잘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성품이 너무 예민한 분들,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또 잘 불안해하시는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몸속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돌아다니면서 뇌 속의 해마를 녹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더 잘 생기고요. 게으른 분들, 이런 게으른 분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게으른 성품을 가진 분들은 운동도 안 하고 영양가 있는 것도 잘 안 먹고요. 세 번째가 냉소적인 분들인데요. 이 냉소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에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삐딱한 성품을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네.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 안 합니다. 이 예민하고 게으르고 냉소적인 성품이
각각 치매의 위험을 3배씩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으르다, 그다음에 좀 예민하다, 그다음에 냉소적이다. 오늘부터 반성하고 다 고치겠습니다. 아니 이수찬 선생님 오늘 계속 건망증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셨잖아요. 네. 101세까지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만병의 근원인 술,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술은 치매의 발병률을 2.8배, 두 배 이상 높이고 담배는 5배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어쨌든 끊으셔야 치매 발병률을 낮추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 말씀대로 예민한 성격을 고쳐야 치매 발병률을 훨씬 낮춰준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를 다루는 전문의 입장으로서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과연 치매가 예방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드시지 마시고요. 금연하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신체 활동, 정신 활동, 사회 활동 많이 하시고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고지혈증 관리, 우울증 관리 이 10가지 잘하면 전 세계 치매 환자의 30에서 5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치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억력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오늘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01세의 프로포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